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거리. 26살 청년이 80대 노인을 업고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눈 속에 빨간 점들이 찍혔어요. 청년의 이름은 서준혁. 5년을 준비한 소방 공무원 시험을 단 10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었어요. 시험장이 아니라 병원을 향해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내 5대 건설그룹의 회장이 준혁을 찾아왔어요. 가난한 청년의 낡은 반지하 집으로요. 손에는 준혁이 잃어버린 나침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나침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저를 구했습니다. 무너지는 삼풍백화점 잔해 속에서 청년을 구한 소방관, 그리고 2차 붕괴. 30년 동안 찾았던 은인의 가족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아버지가 구한 사람의 아들이 오늘 그 사람의 아버지를 구했어요. 두 세대가 서로를 살린 기적 같은 운명. 지금부터 그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준혁은 또다시 눈을 떴습니다. 어제부터 긴장 때문인지 1시간마다 깨어났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준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밖이 더 밝게 느껴졌죠. 커튼을 걷자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이었어요. 벌써 손바닥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내리다니. 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은 절대 늦으면 안 되는 날인데. 소방공무원 최종 체력시험. 5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었습니다. 필기는 3번이나 합격했어요. 하지만 체력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죠. 무릎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주무르며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부상. 고등학교 2학년이던 준혁은 집에 난 화재에서 동생 재윤이를 구했습니다. 2층 베란다에서 동생을 안고 뛰어내렸을 때 무릎이 꺾였죠. 인대 파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릎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래 달리면 통증이 왔고 점프 동작을 할 때마다 무릎이 불안정했습니다. 체력 시험 기준은 1.5km 달리기 6분 30초 이내. 준혁의 최고 기록은 6분 48초였어요. 늘 기준에서 10초 정도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훈련했습니다. 새벽마다 한강을 뛰었고 밤에는 헬스장에서 근력을 키웠어요. 무릎 보호대를 차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연습했죠. 지난주 모의 테스트에서 드디어 6분 20초를 찍었습니다. 합격권이었어요. 준혁은 책상 위에 놓인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디지털 알람 시계가 아니었어요. 낡은 황동 나침반이었죠.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서진호. 준혁의 아버지는 소방관이었습니다. 20년 전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순직하셨어요. 준혁이 6살 때였습니다. 동생 재윤이는 겨우 돌이었죠. 아버지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선명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 가장 마지막에 나왔죠. 삼풍백화점 그날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붕괴 후 아버지는 여러 명을 구출했어요. 하지만 2차 붕괴가 일어났고 아버지는 그 속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소방서에서 전해진 아버지의 소지품 중에 이 나침반이 있었죠. 준혁은 나침반을 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뒷면에는 각인이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SJH. 아버지의 이니셜이었죠. 준혁은 이 나침반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어두운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갔죠.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국을 저으시고 있었어요. 엄마. 준혁이 부르자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58살 가지만 나이보다 늙어 보이셨어요. 20년 동안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셨거든요. 일찍 일어났구나. 엄마가 아들 시험 보는 날 밥도 안 차려주면 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기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성천식이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 준혁이 몇 번이나 말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죠. 엄마, 새벽부터 왜 이러세요? 그냥 김밥 사 먹고 가려고 했는데. 안 돼. 시험 보는 날은 따뜻한 밥을 먹어야지.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 힘이 나는 법이야. 어머니는 뚝배기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김이 폴폴 나는 미역국, 계란말이, 깍두기까지. 새벽에 이 많은 걸 준비하셨다니. 준혁은 코끝이 찡해졌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아들 오늘 꼭 합격할 거야.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동생 재윤이었어요. 21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형, 일어났네. 재윤이 눈은 빨갰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너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형 시험 보는데 내가 자고 있을 수 있나? 형, 이거. 재윤이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혁이 열어보니 파스 3장이 들어 있었어요. 중간에 무릎 아프면 붙여. 내가 편의점에서 제일 좋은 거 샀어. 준혁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윤이는 형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10년 전 그 화재에서 준혁이 목숨 걸고 구해낸 동생이었죠. 그날 준혁은 2층 베란다에서 재윤이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동생은 무사했지만 준혁의 무릎은 망가졌어요. 하지만 준혁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살았으니까요. 고마워, 재윤아. 형이 고맙긴. 나야말로 형한테 평생 빚진 거지. 형, 오늘 꼭 합격해. 그래서 아버지처럼 멋진 소방관 되는 거 보여줘.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수도권에 30년 만에 최강 한파가 몰아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폭설은 오전까지 계속될 전망인데요.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혁아, 괜찮겠니?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괜찮아요, 엄마. 소방관 시험은 어떤 날씨에도 진행돼요. 재난 상황에서도 일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준혁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 걱정이었습니다. 눈이 저렇게 오면 교통이 마비될 수도 있었거든요. 밥을 다 먹은 준혁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에 그 위에 낡은 패딩. 발목까지 오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가방에 짐을 챙겼어요. 수험표, 신분증, 여벌옷, 수건, 물. 그리고 파스와 무릎 보호대. 마지막으로 나침반을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26살 청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5년의 세월이 만든 각오였죠. 아버지, 오늘 저 지켜봐 주세요. 준혁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작게 기도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자
어머니와 재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어요. 10,000원짜리 2장이었습니다. 택시 타야 하면 타렴. 무릎 아프게 무리하지 말고. 엄마, 이건 가지고 가. 엄마 마음이 편해. 준혁은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알았어요. 청소 용역 일은 힘들었거든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셨습니다. 엄마, 제가 합격하면 이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꼭 합격할 거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참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준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계단, 2계단.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죠. 반쯤 내려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재윤이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준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거기서 전철을 타면 시험장까지 1시간이었습니다. 시험 시작 시각은 9시 30분. 지금은 5시. 넉넉했어요. 준혁은 가방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골목을 나와 큰 길로 갔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눈 치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삽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죠. 지하철역이 보였습니다. 입구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준혁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역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역 입구에 큰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폭설로 인한 긴급 운행 중단. 재개 시각 미정.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운행 중단이라고요? 오늘이 시험날인데? 주변 사람들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가요? 버스는 다녀요? 버스도 안 다닌대요. 도로가 다 막혔대요. 택시는요? 택시도 안 잡혀요. 다 호출이 밀려서.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도 앱을 열었어요. 시험장까지의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직선거리 12km. 걸어서 2시간 30분. 지금이 7시 10분. 시험 시작이 9시 30분. 계산을 해봤어요. 걸어가면 9시 40분 도착. 늦습니다. 하지만 뛰면 어떨까요? 준혁은 달리기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훈련을 많이 했어요. 12km를 1시간 30분 안에 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무릎이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내년에는 나이 제한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가방에서 파스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무릎에 붙였어요. 차가운 느낌이 피부에 전해졌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찼습니다. 단단히 조였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준혁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7시 15분, 준혁은 눈 덮인 거리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3km는 평지 주택가였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괜찮았습니다. 훈련 때보다 조금 빠른 페이스였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7시 40분. 3km를 25분에 주파했습니다. 좋은 페이스였죠. 하지만 무릎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둔한 통증이었어요. 아직은 견딜만 했습니다. 준혁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계속 뛰었죠. 4km 지점부터 상업지구가 시작됐습니다. 오르막길이었어요. 눈이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죠.
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간판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가끔 눈 치우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모두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준혁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르막이 생각보다 가팔랐거든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패딩 안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아직 6km밖에 못 왔어요. 절반도 안 됐죠. 준혁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빙판이었습니다. 준혁은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죠.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어요. 준혁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바지를 보니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어요. 절뚝거리게 됐죠.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준혁을 봤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 날씨에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요? 시험이요. 놓치면 안 되는 시험이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조심해서 가요. 길이 위험해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다시 뛰었습니다. 통증은 더 심해졌지만 참았어요. 재윤이가 준 파스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눈 속에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무릎에 붙였죠. 7km 지점을 지났습니다. 8시 20분. 아직 5km가 남았어요. 1시간 10분 안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준혁은 잠시 들어갔습니다. 이온 음료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갔죠. 1,500원입니다. 준혁은 어머니가 주신 10,000원짜리를 냈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고 음료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시원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준혁을 봤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손님 많이 급하신가 봐요. 땀이 엄청 나셨는데. 네. 시험 보러 가는데 지하철이 끊겨서요. 헐, 대박. 이 날씨에 뛰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여학생은 카운터 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초코바 2개였어요. 이거 드세요. 힘 좀 나실 거예요. 서비스예요. 고맙습니다. 준혁은 초코바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편의점을 나와 다시 뛰었습니다. 이제 상업지구를 벗어나 주거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눈은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8시 35분 8km 지점이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였습니다. 준혁이 가까이 가보니 교통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승용차 2대가 접촉했어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막혔죠. 경찰관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우회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보도를 따라 사고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소방관 본능이 발동했어요. 다친 사람은 없나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구급대원들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도움은 필요 없었어요. 계속 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8시 45분 9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북한산 자락이 보였어요. 저 고갯길만 넘으면 시험장이었습니다. 고갯길은 가파랐습니다. 경사가 심했어요. 평소에도 힘든 길인데 눈까지 쌓여 있었죠. 준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마다 눈이 신발 속으로 들어왔어요.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준혁은 잠시 멈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아, 잘 가고 있니? 시험장 도착했어? 아직이요. 곧 도착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챘을까봐 걱정됐어요. 준혁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추워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 시험은 또 있어. 엄마, 곧 도착해요. 끊을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어요. 이제는 뛸 수가 없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죠. 8시 55분 고갯길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들이 늘어선 구간이었어요. 눈이 나뭇가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나무의 기대숨을 골랐습니다. 무릎에서 따뜻한 액체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지를 보니 피였습니다. 파스를 붙인 부분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마지막 파스를 꺼냈습니다. 재윤이가 준 3번째 파스.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파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무릎은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으니까. 9시였습니다.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준혁은 고개를 들어 정상을 봤습니다. 아직 100m는 더 올라가야 했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대가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전신을 휩쓸었죠. 으아!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여기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의 세월, 어머니의 희생, 동생의 응원, 그 모든 것이 준혁을 일으켜 세웠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짚고 일어났어요. 한 발, 또 한 발. 기는 것처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9시 5분, 드디어 고갯길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시험장 건물이 보였어요. 빨간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체력 시험이 열릴 예정이었죠.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기까지는 내리막길이었어요.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준혁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막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했어요. 미끄러지기 쉬웠거든요.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50m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길 옆 가로수 아래에 뭔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눈더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9시 5분, 준혁은 쓰러진 노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가로수 아래 눈 위에 누워 있었어요. 80대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계셨죠. 한쪽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준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 이른 시간에 이 폭설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죠. 다가가서 노인을 살펴봤습니다. 입술이 파랬어요. 얼굴은 창백했고요. 손을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소리쳐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준혁은 소방관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체온증 증상 체크, 맥박부터 확인해야 했어요. 목 옆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분당 40회도 안 되는 것 같았죠. 정상은 60에서 100회였어요.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귀를 노인의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당 8회 정도. 너무 적었어요.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동공 반응이 느렸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체온증 3단계. 매우 위험한 상태였어요. 30분 안에 병원에 가지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인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갑이나 핸드폰이 있을까 해서요. 코트 안주머니에서 약통이 반쯤 나와 있었어요. 당뇨약이었습니다. 저혈당 쇼크까지 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체온증과 저혈당이 함께 오면 더 위험했어요. 준혁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연결됐죠. 119 어디입니까? 북한산 자락 고갯길이요. 길에 노인분이 쓰러져 계세요. 상태가 어떠신가요? 의식 없고요. 저체온증 같아요. 당뇨 환자신 것 같고 저혈당 쇼크도 의심돼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신가요? 준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표지판이 보였어요. 북한산로 320번 길이요. 고갯길 중턱이에요. 네, 위치 확인했습니다. 구급차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정말 위급해요. 잠시만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상담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폭설로 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하긴 하는데요. 준혁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소 5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50분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도로가 거의 마비 상태라서요. 그럼 늦어요. 2, 30분 안에 병원 못 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응급처치 해주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9시 7분. 시험 시작까지 23분 남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아래쪽을 봤습니다. 시험장 건물이 보였어요. 여기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뛰어가면 7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노인은 어떡하죠? 구급차는 50분 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노인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버티지 못할 거예요. 30분 안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교육받았거든요. 그럼 누군가 이 노인을 업고 가야 했습니다. 준혁은 시험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봤어요.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먼저야. 5년을 준비했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어머니를 생각해. 동생을 생각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구할 사람이 없어.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삼풍백화점 그날 아버지는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더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라면 망설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나침반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패딩 너머로 전해졌죠. 아버지, 제가 옳은 선택을 하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낭을 벗었습니다. 노인 옆에 내려놓았어요. 무게를 줄여야 했거든요. 무릎을 확인했습니다. 파스 위로 피가 배어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유철민, 1944년생, 81살이었습니다. 지갑 안에 명함이 한 장 있었습니다. 유철민 건축사무소 대표, 20년 전 명함이었어요. 낡고 빛바랜 명함이었죠. 사진도 한 장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유철민 씨와 부인, 그리고 어린 아들로 보이는 남자아이. 30년은 된 것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족이 있구나. 준혁은 지갑을 다시 노인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이분을 살려야 해. 준혁은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에서 격통이 올라왔습니다. 인대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노인을 업기 위해 자세를 잡았어요.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노인을 등에 올렸죠. 일어서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65kg은 될 것 같았어요. 준혁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노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약한 숨소리.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준혁은 시험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 재윤아.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쪽이었어요.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명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음 발을 내디뎠어요. 병원까지는 2km. 노인을 업고 가면 최소 30분은 걸릴 거였습니다. 시험 시작 시각인 9시 30분에는 절대 도착할 수 없었어요. 5년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눈 속을 걸어갔습니다. 9시 12분이었습니다. 준혁의 시험 포기가 확정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유철민 씨의 생명이 살아날 가능성이 생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계속 걸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얀 눈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이에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준혁은 그저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생명을 살리기 위해. 9시 12분, 준혁은 노인을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100m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내리막길이었거든요. 하지만 눈이 깊게 쌓여 있어서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무릎에서 통증이 계속 올라왔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찌르는 듯한 아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0m쯤 갔을 때 처음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기울었어요.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노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300m 지점에서 빙판을 밟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준혁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노인을 꽉 붙잡고 중심을 낮췄죠.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릎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꺾이는 것 같았어요. 인대가 더 찢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는 절뚝거림이 심해졌어요. 오른쪽 무릎이 거의 힘을 못 받았습니다. 9시 20분 500m를 왔습니다. 아직 1.5km가 남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패딩 안은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밖은 추웠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몸이 떨렸죠.
지나가는 차가 보였습니다. 승용차였어요. 준혁은 한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지나갔어요. 차 안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혁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이 날씨에 모두가 급했을 테니까요. 계속 걸었습니다. 600m 지점에서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또 손을 흔들었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창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기사님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기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워드리고 싶은데 짐이 가득이라 뒤에는 못 태워요. 앞자리는 조수석밖에 없고. 괜찮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트럭이 떠났습니다. 준혁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9시 25분 700m를 왔습니다. 무릎에서 따뜻한 액체가 계속 흘렀어요. 피었습니다. 운동화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발가락이 끈적거렸죠. 바지를 보니 무릎 부분이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틈으로 피가 계속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800m 지점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어요. 눈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에고, 젊은이. 무슨 일이야? 할머니, 이분 병원에 가야 하는데 구급차가 안 와서요. 아주머니가 노인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분 안색이 왜 이래? 빨리 가야겠네. 아주머니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119 다시 불러줄게. 기다려봐. 아주머니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40분 걸린대. 이거 큰일이네.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바로 저기야. 들어와서 좀 쉬다가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모시고 가야 해요. 그래도 젊은이 다리가 저게 뭐야? 피가 나잖아.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핫팩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려. 고맙습니다. 준혁은 핫팩을 받아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차가운 손이 조금은 따뜻해질 거예요. 힘내요, 젊은이. 하늘이 도울 거야. 아주머니의 응원을 뒤로하고 준혁은 다시 걸었습니다. 9시 30분이 됐습니다. 지금쯤 시험장에서는 체력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준혁이 5년 동안 준비한 그 시험. 하지만 준혁은 눈 속에서 노인을 업고 걸어가고 있었죠. 1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어요. 너무 많은 땀을 흘렸거든요. 편의점에서 산 이온 음료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낭에 넣어뒀었죠. 배낭은 고갯길에 두고 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혀도 말랐어요. 하지만 계속 가야 했습니다. 1.2km 지점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휘청거렸어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쿵! 무릎부터 바닥에 닿았습니다. 으악! 절규 같은 비명이 나왔습니다. 무릎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노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노인을 붙잡았어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대로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더욱 창백해진 것 같았어요. 입술은 거의 보라색에 가까웠습니다. 준혁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준 핫팩이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못 가서. 눈물이 났습니다. 5년을 준비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손으로 눈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거의 감각이 없었어요.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다시 노인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계속 걸었습니다. 1.3km, 1.4km. 준혁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이 아니라 기는 것에 가까웠어요. 9시 45분, 1.5km를 왔습니다. 드디어 병원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옥상에 적십자 표시가 있었습니다. 500m만 더 가면 됐어요. 준혁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목에 걸린 나침반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나침반. 준혁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아버지, 거의 다 왔어요. 400m, 300m.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앞 사람들이었어요. 200m, 100m. 준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너무 작은 소리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50m. 준혁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이번에는 들렸습니다. 병원 입구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간호사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환자분이세요? 네. 이분이요. 저체온증이요. 빨리요. 간호사들이 재빨리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의사도 나왔어요. 노인을 들것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의 등에서 무게가 사라졌어요. 그 순간 준혁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쓰러지려고 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재빨리 준혁을 붙잡았습니다. 학생도 다쳤어요. 무릎에서 피가. 저는 괜찮아요. 저분부터요. 의료진이 노인을 응급실 안으로 옮겼습니다. 준혁도 비틀거리며 따라 들어갔어요. 응급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었거든요. 추위에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준혁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곧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시계를 봤어요. 9시 55분. 시험 시작한 지 25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7통, 재윤이가 5통. 문자 메시지도 와 있었습니다. 아들아, 시험 잘 보고 있지? 준혁아, 답장 좀 해라. 엄마 걱정돼. 형 시험 어때? 잘 되고 있어? 형 연락 안 되는데 괜찮아? 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험을 못 봤다고? 5년이 날아갔다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학생, 할아버지 모시고 온 분이죠? 네.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의사를 봤습니다. 살았다고요? 네.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요. 10분만 더 늦었어도 어려웠을 겁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다행이다. 학생이 없고 오지 않았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무릎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의사가 준혁의 무릎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당장 치료받아야겠는데요. 간호사님, 이분 처치실로 모셔드려요. 간호사가 준혁을 부축했습니다. 처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5년이 날아갔어. 하지만 사람은 살았어.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테니까요. 10시 10분, 준혁은 처치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준혁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잘라냈어요. 무릎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찢어진 바지가 벗겨지자 무릎이 드러났습니다. 간호사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무릎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진 곳에서 피가 계속 나왔어요. 시퍼렇게 멍도 들어 있었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인대가 부분 파열됐네요. 꿰매야겠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무릎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거든요. 의사가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알코올이 스며들 때 따가웠어요.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학생, 오늘이 무슨 중요한 날이었나 봐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왔어요.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이요. 의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이 그 시험 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를 구하느라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어요.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한 땀, 두 땀, 세 땀, 12바늘을 꿰맸습니다. 치료가 끝났어요. 간호사가 깨끗한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일주일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목발 사용하시고요. 간호사가 목발을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목발을 짚고 처치실을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시계가 보였어요. 10시 30분. 지금쯤 시험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하고 있을까요?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준혁이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던 종목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 전화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만 울렸어요. 어머니가 바로 받으셨습니다. 준혁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시험 다 봤니? 왜 연락이 안 됐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준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가 눈치챘습니다. 엄마 나.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시험 못 봤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니? 준혁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끊긴 것, 눈 속을 띈 것,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것, 선택의 순간, 그리고 병원까지 온 것. 어머니는 말없이 들으셨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준혁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5년이 다 허사가 됐어. 바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넌 바보야. 준혁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우리 아들이 사람을 살렸구나. 엄마. 준혁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눈물이 더 많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을 거야.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을 거야. 엄마, 하지만 시험은 내년에 또 볼 수 있어. 하지만 사람 목숨은 한 번밖에 없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다치지는 않았니? 무릎을 좀 다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병원에 있니? 네. 엄마가 지금 갈게. 거기서 기다려. 엄마, 일은요? 일은 무슨 일?
우리 아들이 다쳤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화면에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준혁은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험은 놓쳤고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도를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준혁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재윤이었습니다. 동생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형? 재윤이가 준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형의 다리를 봤어요. 붕대로 감긴 무릎, 목발. 재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 이게 무슨...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이렇게 다쳤는데 어머니가 준혁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준혁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우리 아들 잘했어. 재윤이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잖아. 형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린 거야. 준혁은 동생을 봤습니다. 10년 전 준혁이 구한 동생. 그 동생이 이제 형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재윤아.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유철민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온 사람인데요. 그분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많이 안정됐어요. 다행이네요. 보호자분들이 오셨어요. 혹시 잠깐 뵙고 가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준혁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인이 살아난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꼭 뵙고 싶어 하시는데요. 준혁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인사는 해야지. 준혁은 목발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은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유 회장님, 환자분 모시고 온 분이세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 남자가 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무릎을 봤어요. 붕대, 목발, 피가 묻은 운동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셨습니까? 네. 길에 쓰러져 계셔서요. 남자는 준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아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당신이 눈속을 2km를 우리 아버지를 업고 오셨다고. 그냥이 아닙니다. 당신 다리를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닙니까? 준혁은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윤이가 대신 말했어요. 형, 오늘 소방공무원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5년 준비한 시험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험을 할아버지를 구하는 게 먼저였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 명함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준혁은 받아서 봤어요. 유태민, 태민건설그룹 회장.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벌이었어요.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회사의 회장. 연락 주십시오.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혁은 명함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부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괜찮습니다. 준혁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절하는 게 오히려 실례일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준혁은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와 재윤이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거죠? 오후 1시 준혁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와 재윤이도 함께였어요. 택시에서 내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준혁아, 좀 쉬어라. 피곤하지? 네, 엄마.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년이 날아갔어. 하지만 사람은 살았어.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진통제를 먹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침반이 없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패딩 주머니, 바지 주머니,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지? 병원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오는 길에? 아버지의 나침반. 유일한 유품.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유태민이 보안실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보고 난 후였어요. 아버지는 많이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태민은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 청년 때문이었어요. 시험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구한 청년. 꼭 보답해야 했습니다. CCTV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태민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보안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9시 50분경 준혁이 노인을 업고 병원으로 오는 장면이었어요. 태민은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찢어진 바지, 피로 얼룩진 무릎. 저렇게까지 해서 우리 아버지를.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대해 주세요. 보안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준혁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어요. 땀으로 범벅된 얼굴, 고통스러운 표정. 더 확대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화면이 준혁의 상반신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민의 눈이 멈췄어요. 준혁의 목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건 목걸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침반이었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분을 더 확대해 주세요. 보안 직원이 나침반 부분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CCTV 화질의 한계였어요. 형태는 보였지만 세부 사항은 흐릿했습니다. 황동색 나침반, 둥근 모양.
클래식한 디자인. 태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태민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건물.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 헬멧에 적힌 이름. 서진호. 그리고 그가 쥐어준 나침반. 이거 보고 방향 잃지 마세요. 살아남아야 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 뒷면의 각인. 1995년 6월 29일 SJH. 태민은 그 나침반을 평생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진호 소방관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2차 붕괴. 서진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순직하셨다고. 유가족을 찾고 싶었습니다. 나침반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30년 동안 그 빚을 안고 살았습니다. 매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추모비를 찾았어요. 서진호님 보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보안실에서 태민은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저 나침반이 정말 그 나침반일까? 30년이 지났는데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태민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저 청년을 찾아야 합니다. 태민이 비서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네, 회장님. 하지만 준혁은 병원 기록에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CCTV로 동선을 추적했어요. 병원을 나간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그 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태민은 초조했습니다. 응급실을 다시 수색해 보십시오. 태민이 지시했습니다. 비서들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비서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걸 발견했습니다. 비서가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배낭이었습니다. 응급실 구석 의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태민이 배낭을 받았습니다. 검은색 배낭.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수험표가 있었어요.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수험표. 성명 서준혁. 생년월일 1999년 3월 15일. 태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준혁.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서진호님과 같은 성? 우연일까? 배낭을 더 뒤졌습니다. 물병, 수건, 여벌옷, 파스. 그리고 작은 지퍼 주머니가 있었어요. 태민이 지퍼를 열었습니다. 천으로 감싼 물건이 있었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었습니다. 나침반이 나타났습니다. 황동 나침반.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나침반. 태민은 숨을 참았습니다. 천천히 나침반을 뒤집었어요. 뒷면을 보려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뒷면이 보였습니다. 각인이 있었어요. 1995년 6월 29일 SJH.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릎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0년을 찾았던 그 나침반. 30년을 갖고 싶었던 그 은혜. 나침반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서진호님. 태민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당신 가족을 찾았습니다. 주변 비서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 냉철하기로 유명한 회장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험표에 주소가 있습니다. 서준혁 씨를 찾아가겠습니다. 회장님,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거리가. 저 청년이 오늘 아침 눈 속을 2km를 뛰었습니다. 제가 3km를 걷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민은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실을 나섰어요. 비서들이 뒤따랐습니다. 병원 밖은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어요. 태민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구두가 눈에 푹푹 빠졌어요. 정장 바지 끝이 눈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30년 만에 갚을 수 있는 빚. 30년 만에 전할 수 있는 감사. 태민은 계속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나침반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서진호 님이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혁 씨. 태민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아들. 오늘 우리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 곧 만나게 됩니다. 태민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오후 1시 30분, 태민은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20분을 걸어왔어요. 구두는 눈에 젖어 무거웠고 정장 바지는 무릎까지 젖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험표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 근처였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지하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계단들. 태민은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패를 확인했어요. 서준혁. 여기였습니다.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재윤이었습니다. 준혁의 동생. 누구세요? 재윤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저는. 태민이 말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윤아, 누구야?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태민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 병원에서 뵌. 네. 유태민입니다. 태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여길?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준혁 씨를 꼭 뵙고 싶어서요.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태민은 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침반이 있는 주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태민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들은 밖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집은 작았습니다. 거실 겸 부엌 그리고 방 2개.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준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태민은 준혁을 봤습니다. 이 청년이 서진호님의 아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앉으시죠. 어머니가 거실 의자를 권했습니다. 태민이 앉았어요. 준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윤이는 옆에 섰고요. 어머니가 물을 따라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저희 집을? 준혁 씨 배낭을 병원에서 찾았습니다.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아, 배낭을. 준혁은 그제야 생각났다는 표정이었어요. 수험표에 주소가 있더군요. 네. 그리고
태민은 주머니에서 천으로 감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배낭에서 찾았습니다. 천을 풀었어요. 나침반이 나타났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나침반. 어머니와 재윤이도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이 나침반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나침반을 주지 않았어요. 준혁 씨,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나침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님 성함이 서진호입니다.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침반을 꼭 쥐었어요. 서진호님. 태민이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소방관이셨어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와 재윤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태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준혁 씨,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침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준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태민은 나침반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의 각인을 준혁에게 보여줬어요. 1995년 6월 29일 SJH. 이 각인도 알고 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1995년 6월 29일. 태민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삼풍백화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을 때 저는 콘크리트 더미에 갇혔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둠 속에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준혁은 숨도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저를 끌어내 주셨어요. 혼자서는 들 수 없는 콘크리트를 들어 올리고 좁은 틈을 헤치며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의 헬멧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민이 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서진호. 준혁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네. 준혁 씨의 아버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윤이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이 나침반을. 태민은 나침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보고 방향 잃지 말라고, 살아남으라고.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 아버님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10분 후 2차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태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호님은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거실이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었어요.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재윤이는 형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울었어요. 태민도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나침반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유가족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매년 6월 29일마다 삼풍백화점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서진호님께 사죄하고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셨다고요? 네.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민은 준혁을 봤습니다. 그 아들이 제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았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두 세대가 서로를 구한 겁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준혁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와 재윤이도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 당신 아버님께 못한 감사를 오늘 당신에게 전합니다. 태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준혁이 태민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 아버지께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5년을 준비한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당신 무릎을 희생했습니다. 당신 미래를 걸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압니다. 준혁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혁도 태민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머니와 재윤이도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태민이 준혁을 놓아주고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을 이제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회장님, 부탁입니다. 태민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내년 시험까지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야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하지만 어머님, 태민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서진호님은 저를 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그분 덕분입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회사도, 제 가족도, 제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생명 덕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가족을 돕는 게 과분합니까?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활비, 재활치료비, 어머님 병원비, 그리고 내년 시험 준비까지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태민이 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빚을 갚는 겁니다. 제발 제가 이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준혁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아, 받아라. 이건 내 아버지가 만든 인연이야.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나침반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건 당신 것입니다. 당신 아버님의 유품이니까요. 준혁이 나침반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태민의 체온이 전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나침반은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두 세대를 이어준 인연의 증표였어요. 오후 2시 태민은 준혁의 집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제 비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혁이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 태민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년 시험에는 꼭 합격하십시오. 당신 아버님처럼 훌륭한 소방관이 되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눈 속을 걸어가는 정장 차림의 남자. 30년 만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으러 온 남자. 준혁은 손에 쥔 나침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운명이었나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민의 비서였어요. 서준혁 씨 댁이 맞으십니까? 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혁이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서, 새 아파트였습니다. 2층 30평 역세권, 그리고 병원 진료 예약서, 어머니 이름으로 된 종합검진 예약이었어요. 재활치료 일정표, 준혁을 위한 무릎 재활 프로그램, 생활비 지원 통장, 매달 3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준혁 씨에게, 이것은 시혜가 아닙니다. 당신 아버님께 받은 생명의 값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유태민 올림. 준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준혁이 서류들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한 장 한 장 읽으시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준혁의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밝은 거실, 넓은 방, 깨끗한 화장실.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어머니는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천식 치료를 시작했고 허리 디스크 수술도 받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허리를 펼 수 있었어요. 준혁은 매일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최고의 물리치료사들이 준혁의 무릎을 치료했어요.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한 달 후에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2달 후에는 가볍게 뛸 수 있었어요. 3달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금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혁은 그날부터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새벽 5시 한강 둔치. 준혁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무릎 보호대를 차고 조심스럽게 1km, 2km, 3km 조금씩 거리를 늘렸습니다. 페이스도 점점 빨라졌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7월, 준혁은 이제 1.5km를 6분 안에 뛸 수 있었습니다. 목표 기록인 6분 30초를 훨씬 넘어섰어요. 턱걸이도 15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은 10개였죠. 몸 상태가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준혁의 가족은 태민의 가족과 만났습니다. 유철민 어르신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첫 만남에서 어르신은 준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려준 청년인가? 네, 할아버지. 준혁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어르신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로 어르신은 준혁을 손주처럼 아꼈어요. 우리 손주 운동은 잘 되고 있나? 네, 할아버지.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좋아. 내년에 꼭 합격해야 해. 약속드립니다. 식사 자리에서 태민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훈련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최고예요. 다행입니다. 태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태민은 준혁의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기침도 거의 안 나오고 허리도 이제 안 아파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을 되찾았으니까요. 재윤이는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태민건설그룹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1호 장학생이었어요. 형 덕분이야. 형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고 이 장학금도 없었어. 재윤이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길을 열심히 가. 그게 형한테 보답하는 거야. 태민이 재윤에게 말했어요. 9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준혁은 모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1.5km 달리기 5분 55초 기준보다 35초나 빨랐어요. 턱걸이 18개 기준보다 8개나 더 모든 종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준혁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할 수 있어. 어느 날 저녁 태민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 씨, 같이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가보면 압니다. 태민의 차를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이었어요.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희생자 추모비. 준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민과 준혁은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추모비에는 52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중에 서진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매년 이곳에 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께 감사를 전하러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함께 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추모비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가을바람. 하지만 준혁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시험날이 다시 왔어요. 작년과 똑같은 날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어요. 날씨는 맑았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어요. 준혁은 새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죠.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잘 잤니? 네, 엄마. 오늘은 긴장 안 되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식탁에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어요. 작년과 똑같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기침도 없었고 허리도 꼿꼿했습니다. 재윤이도 나왔습니다. 형, 파이팅? 고마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민과 유철민 어르신이 서 계셨어요. 배웅하러 왔습니다.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목도리를 꺼내셨습니다. 추운데 이거 하고 가거라. 어르신이 직접 준혁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잘하고 와. 우리 손주. 네. 태민의 차로 시험장까지 갔습니다. 차 안에서 태민은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시험 보는데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준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괜히 내가 더 떨리네. 괜찮아요. 잘할게요. 당연하지.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작년에 오지 못했던 그 시험장. 준혁은 차에서 내렸어요. 태민도 내렸습니다. 준혁 씨. 네. 당신 아버님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혁은 가슴에 나침반을 만졌어요. 오늘도 목에 걸고 왔습니다. 그 나침반이 준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잘하고 와요. 준혁은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9시 30분 체력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종목은 1.5km 달리기였어요. 준혁은 출발선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작년 오늘
눈 속을 띄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을 업고 2km를 간 그 기억. 그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출발. 준혁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트랙을 달렸어요. 무릎은 완벽했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400m, 800m, 1200m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300m에서 속도를 높였어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5분 58초. 심사위원이 기록을 외쳤습니다. 기준보다 32초나 빨랐어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턱걸이였습니다. 기준은 10개. 준혁은 18개를 했어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모든 종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오후 5시 시험이 끝났습니다. 준혁은 시험장을 나왔어요. 밖에서는 태민과 어머니, 재윤이, 유철민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어머니가 급히 물었습니다. 준혁은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완벽했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어, 형. 역시 우리 손주. 태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2026년 2월 15일.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준혁의 집에 모두가 모였어요. 준혁의 가족, 태민의 가족. 모두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수험번호를 입력했어요.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합격. 두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합격이에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재윤이가 형을 껴안았습니다. 형, 축하해. 유철민 어르신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다, 우리 손주. 태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준혁 씨. 당신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준혁은 나침반을 꺼내봤어요. 아버지, 저 해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8월. 준혁은 소방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소방관 준혁. 아버지처럼. 첫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5층 화재. 어린이 2명 갇혀 있음. 준혁은 소방차에 올라탔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준혁은 산소통을 메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뛰어들어가셨겠지. 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아이들아, 어디 있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이었습니다. 준혁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두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5살, 7살쯤 돼 보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어. 준혁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한 명은 등에 업고 한 명은 품에 안았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기를 뚫고 계단을 내려가고 마침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을 구급대원에게 넘겼어요. 두 아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준혁은 헬멧을 벗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날 저녁 태민이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첫 출동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소방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님처럼 훌륭한 소방관이 되셨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배울 게 많아요. 그래도 첫걸음을 뗐잖습니까? 태민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작년 오늘쯤이었죠? 태민이 말했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였어요. 그날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나침반을 꺼냈어요. 이 나침반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줬어요. 이제 그 나침반은 당신 것입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 나침반을 줄 날이 올 겁니다.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요? 그렇죠. 준혁은 나침반을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5년 후 2031년 준혁은 베테랑 소방관이 됐습니다. 31살. 경험도 쌓였고 실력도 인정받았어요. 대형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공장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준혁은 잔해 속에서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콘크리트에 깔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청년을 구출했습니다. 무거운 잔해를 들어 올리고 청년을 끌어냈어요.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청년이 눈을 떴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준혁은 자신의 목에서 나침반을 풀었습니다. 서진호, 유태민, 그리고 자신을 거쳐온 나침반. 청년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보고 방향 잃지 마세요. 살아남으세요. 청년이 나침반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타는 건물로 향했어요. 더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36년 전 서진호가 그랬던 것처럼 나침반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서 생명을 구할 사람에게로.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 60대 중반이셨지만 건강하셨습니다.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괜찮아요, 엄마. 오늘도 사람 구했니? 네. 한 명 구했어요.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았어요. 길을 잃지 않는 방법. 그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북쪽이었습니다. 나침반은 없어졌지만 방향은 남아 있었어요. 준혁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가 구한 청년의 마음속에. 그렇게 선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